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아파트의 대체 수단으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아파텔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텔. 자, 아파텔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요즘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죠.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너무 아파트가 고가고, 새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신혼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하고 똑같이 지어되고 있죠. 아파텔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방 2개, 방 3개짜리 아파텔은 엄청나게 현재 고분양가, 그 다음에 시세 상승도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정말 아파트를 분양받고 거기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규제 프리 아파트 대체 수단으로 뜨고 있다. 뭐 이런 것은요, 몇 년 간격으로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특별히 아파트가 품귀 현상,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너무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고 새 아파트가 품귀 현상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뭐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아파텔이 신혼부부는 일단 새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앞으로 똥값이 될 수도 있는 이 아파텔에 아주 미래를 크게 내다보지 않고 여기 진입하죠. 특히 여자분들요. 사진을 보시면 남자도 있는데 왜 여자분들 신혼부부의 그 부인들의 사진을 걸었을까? 여자들은 남보기,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구축 아파트라도 재건축이 되거나 이런 걸 바라고 구축 아파트에 살기보다는 미래의 가격이 불확실한 아파텔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하고 구조가 똑같으면 새 아파트에 살아야지 남의 이목도 부끄럽지 않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분야자들이 아파트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파텔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말 분양받아야 될 것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텔이란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콩글리시입니다. 주거 유형 구분 중에 아파텔이라는 것은 주거 구분에 없습니다. 주택이면 주택, 빌라면 빌라, 다가구면 다가구, 뭐 이렇게 연립 주택이면 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은 있어도 아파텔이라는 주거 유형은 없습니다. 그냥 콩글리시죠.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인데 아파트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뜻의 용어입니다. 자, 현재 흐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예전에는 계속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누누이 오피스텔에 관련된 영상을 몇 번 올렸지만 오피스텔 가격은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오르고 있죠.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자라든가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기웃거리고 있는데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 건물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하반기 청약 경쟁률도 계속 오르고 있다. 하반기 2021년 하반기에 거의 20대 1이네요. 청약 경쟁률은 새 오피스텔을 받고자 하는 경쟁률이죠. 오피스텔도 구축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이게 신혼부부 젊은이들의 욕망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오피스텔 규모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전용 40초과 60 이하, 60초과 85 이하, 85초가 있죠. 전국 규모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중이 전국에 오피스텔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원룸형 오피스텔이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큰 원룸이 10%. 그러니까 원룸이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90%가 원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약 8%가 방 2개, 거실 하나. 그 다음에 약 2% 정도가 방 3개, 거실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 크기하고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크기하고는 다릅니다. 아파트에서 전용 85제곱미터는 뭡니까? 32평, 34평 정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의 전용 85제곱미터는요, 25평형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공용 공간이 너무 넓고, 뭐 오피스텔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상업시설도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용 공간에 할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용률이 상당히 뭐 30%에서 5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아파트하고 좀 다르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방 2개 거실 하나, 오피스텔이 방 3개짜리다. 그러면 일단은 부족해. 오피스텔 중에서도 그렇게 지어되는 오피스텔이 거의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청약 경쟁률은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경쟁률이 아니라 방 2개 거실 하나, 방 3개짜리를 짓고 있는 아파텔, 오피스텔, 큰 오피스텔. 아파텔이란 명칭은 없다고 했어요. 이 아파텔은 면적이 큰 오피스텔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이 큰 오피스텔, 아파텔 투자 가치가 있냐? 자, 현재 2021년 9월 달에 난방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호재라고 돼 있는데 2021년 9월에 국토부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부분에서도 난방을 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지금까지 오피스텔이 난방 규제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난방도 안 되는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잤었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평면도도 똑같고 뭐 확장도 시키다 보니까 요즘엔 아파트가 다 확장돼서 오피스텔하고 차이점이 거의 없죠. 그런데 차이점이라면 전용 면적이 좀 넓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일한 차이점이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은 난방을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오피스텔은. 참 유일한 차이점이 그거였어. 오피스텔의 약점. 예를 들어 85제곱미터가 85제곱미터 이상은 난방을 못하게 했는데 워낙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정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니까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인 오피스텔도 난방을 허락해줬다 하면서 무슨 대단한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해주는데 이게 무슨 특혜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사들이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방 3개짜리 오피스텔도 많이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건설사 입장에서는 말이죠. 오피스텔을 많이 지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터줬잖아요. 규제를 완화해줬잖아요. 난방 규제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도 많이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난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혼부부들, 싱글 라이프를 추구하고 계신 분들, 아파텔, 방 2개짜리, 거실 하나, 방 3개짜리, 분양을 받아야 될까요? 자, 일단은 제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몇 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피스텔에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피스텔은 구축에 들어가셔서 사시는 신혼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된 오피스텔에 살려고 하시면 살겠습니까? 절대 안 살죠. 최대한 깨끗하고 몇 년 안 됐거나 이제 막 분양하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에는 들어가려고 하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기심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오피스텔에 투자할 것인지 감이 좀 잡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새 오피스텔, 새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지 10년 된 아파트를 원하지는 않는다. 물론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파트 대체 수단으로 뭐 10년 된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살겠죠. 도배장판 깨끗이 하고 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분양을 받아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아까도 난방 규제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건설사도 아파텔,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을 많이 분양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생로병사를 보면 말이죠. 일단 오피스텔은요. 거품을 이빠이 물려서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속빈 강정처럼 말이죠.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오피스텔 분양가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싸네 하면서 그것을 분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권하는 바로는 입주 전까지 이제 공사가 3년 정도 진행이 되고 오피스텔이 입주가 될 거 아닙니까? 3년 전, 2년 전에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고 이것을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입주 전에 피를 받고 뭐 5천만 원이 피가 붙었다, 3천만 원이 피가 붙었다 그러면 피를 받고 파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입주를 했다. 그리고 세입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새 아파트고 새 오피스텔, 아파트가 아니죠. 새 오피스텔이고 새 아파텔인 경우에는 시세가 어느 정도 2년 정도는 오릅니다. 왜냐하면 새 거기 때문에 전국에 무식한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이것을 받아줘요. 그래서 뭐 여기에
2, 3천 플러스 해서 뭐 또 몇 천이 붙겠죠. 그때 시대 차익을 얼른 2, 3년 안에 남기고 파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6년, 7년, 8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 고분양가로 했던 오피스텔 가격에 거품이 제거되면서 오피스텔, 아파텔 가격이 정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차가 되게 되면 거품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 아파텔이 입지한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유지되거나 빠지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고 투기꾼들도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을 후려치고 이것을 가격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가격 변동 흐름을 잘 알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든지 10년 된 아파트를 사든지 5년 된 아파트를 사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이 20년이 된다. 아파트이 15년이 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20년 정도 된 아파트 가격을 한번 실거래가라든가 전국의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엄청나게 똥값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낙후되고 있고 재건축은 불가능한 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칙 보시면 수분양자는 일단은 분양을 받고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피를 최대한 받고 팔고 떠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입지가 짱인 오피스텔이 있죠. 입지가 아주 좋은 거, 청량리, 뭐 금정역, 삼성역, 서울역 이렇게 아주 입지가 좋은 뭐 지하철과 직통되어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영원히 입지가 보존이 되겠죠. 그런 곳은 저 같으면 대출 받은 것을 계속 상환해 나가고 죽을 때까지 월세를 받으면서 이 아파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싶다. 따박따박 월세를 받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시세도 떨어지지 않죠. 유지가 되거나 조금 오르거나.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입지장인 오피스텔, 아파트텔이라고 하더라도 15년, 20년 흐르게 되면 땅 전용 면적은 매우 작고 재건축에 대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이 계속 낙후되어 가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주가 좋은 것도 결국은 20년, 30년 흐르게 되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0년 차까지는 아마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팔 거면 5년 내에 그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의 가격이 보존되고 새 건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 팔고 떠나는 게 그나마 손해 안 보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고 파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년 후면 5년 후면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5% 이상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입지가 짱인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수단으로 현재 신혼부부 그다음에 자금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데요. 저는 아파트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뭐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아파트에 살겠다 하신 분들은 입지를 철저히 따져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했듯이 뭐 5년 10년까지는 시세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절대로 15년 20년 되고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가 여기서 계속 살겠다. 실거주로 살겠다. 어차피 방 3개짜리 분양을 받았으니까 아파트 대체로 내가 샀으니까 돈을 모은다는 심정으로 여기에 쭉 살겠다 하신 분들은 받아도 되지만 이거를 투자 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팔고 멍청한 투기꾼에게 넘기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반사이익을 얻고 있죠. 현재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청약통장하고 상관없고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진입 장벽도 상당히 낮습니다. 오피스텔 광고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이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좀 웃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거 20년 동안 오피스텔에 이렇게 경쟁률이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달이거나 안 팔려가지고 회사 보유분 이러면서 사기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는데 오피스텔이 청약이 이렇게 경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차 3법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적인 현재 아파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경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은 경쟁할 수 있겠지만 오피스텔은 원래 경쟁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첨이고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었던 게 오피스텔 아파텔이었습니다. 자,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다른 거예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현재로서는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주거로 쓸지 상업시설로 쓸지 사무실로 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에도 뭐 취득세 양도세를 주택 아파트하고 같이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은 법이 통과되지 않았죠.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분양권은 현재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다만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도 이제 주민등록도 이전을 하고 세를 주려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직후부터는 세금 계산에서 주택으로 간주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다만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나는 무주택자야. 그런데 초창기에 돈 얼마 있다고 싸디싼 오피스텔 하나를 샀어. 분양을 받았어. 원룸짜리 아주 작은 거. 그런데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주택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 드디어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계속 헷갈리시는 분들 많고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 청약을 할 때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살 때보다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주차 공간도 엄청나게 부족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하도 이런 주차 공간이 말이 많으니까 최소 한 대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반면에 원룸형 오피스텔 단지는 뭐 0.5, 0.6 이러죠. 따라서 아파트는 일단은 전용 면적이 넓고 방 3개짜리고 들어가는 가구 수도 적기 때문에 최소 한 대는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고 1주택 아파트 취득세보다는 높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살 때는 이렇게 싼데 오피스텔은 4.6%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현재 받고 있는 2주택자 8%, 저 같은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12%를 부과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피스텔을 사는 게 13%를 내고 12%를 내고 아파트를 사느니 투자수단으로 오피스텔, 아파트를 사는 것도 어느 정도 현재 다주택자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방 3개고 아파트하고 똑같으면 취득세가 12%고 1억이면 1200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여기면 460만 원만 내고 오피스텔을 사면은 아파트 대체 수단으로 현재 투자 수단으로 현재 이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아파트에 오히려 현재 투기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아.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품을 이빠이 매겨가지고 고분양을 할 수도 있다. 고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을 잘 따져서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견줘서 상품성과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황금성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아파트보다도 상품성이 더 떨어지는 오피스텔은 당연히 인기가 더 떨어지겠죠.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줍줍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파트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잡지 오피스텔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더 천덕꾸리가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가격이 더 폭락할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업지나 역 주변이라 주거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역 주변이라는 교통이 뭐 좋은 곳에 들어서기는 하지만 대부분 뭐 술집이라든가 뭐 유락시설, 그다음에 주변에 뭐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 약간 주거 환경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는 곳에 있고, 특히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애가 없으면 괜찮은데 학교, 어린이집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물론 대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뭐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상업지다 보니까 학교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애를 하나 낳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살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에는 커피숍, 스타벅스는 있겠죠. 부동산, 세탁소, 편의점, 그리고 대형 마트 같은 경우도 흔하게 있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많죠. 그리고 비핵심지 아파트는 안 팔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주 전에 새 아파트, 새 아파텔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팔릴 수가 있어. 피를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입주를 하고 나서 2, 3년 동안 새 아파트 지위가 유지될 때는 어느 정도 시세를 차익을 얻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다시 말했지만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파트는 더 이상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파트의 대체 수단으로 아파트를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현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아파트의 약 25평에 해당되고, 아파트의 32평형 정도면 오피스텔은 분양 면적 약 2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도 현재는 상당히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장기적인 가격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셔야 된다. 다분히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훨씬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싼 맛에 샀다가는 나중에 대팔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자기가 분양받은 가격보다 무조건 손해를 보고 팔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임대차 3법이라든가 아파트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수요자가 있어서 인기가 있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파트는 더 떨어진다는 것이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차가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자동차하고 똑같거든요. 건물이 낙후되고 이렇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아파트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은 곳이라도 워낙 전용 면적이 적고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이 아무리 최핵심지라도 10년, 20년이 흘러가면 떨어지게 돼 있다. 물론 아주 좋은 입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내가 받은 분양가 정도는 유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처럼 뭐 구축이 돼갈수록 재건축을 상상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파트의 대체 수단인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아줌마들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